일행직 학생들 손 들어볼래요? 국가직, 지방직 포함해서 일행직. 소방직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혹시 경찰직 있어요? 경찰직. 그 경찰직 학생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하고 좀 면담 좀 해요. 예. 예,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그 1편이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이렇게. 예? 거기 있죠? 한국사의 발언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1장하고 2장하고 3장이 있는데요. 1장에 초점을 맞추세요. 역사학습의 목적. 역사학습의 목적. 여기다 초점을 맞추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그게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인데 일단 역사의 개념이란 우리가 역이라는 의미는 원래 그 독일어의 게시히테라는 의미에서 나와요. 그 어원이 그걸 갖다 한자로 번역하면 역이 되는데 이 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란 뜻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근데 이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상당히 많잖아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들이 다 역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 되려면 두 번째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예요. 이 사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면 사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가 뭐냐? 원래 히스토리아는 뜻이 찾아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찾아서 안다. 그걸 갖다 이제 해석을 하면은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에 일어난 이러한 수많은 사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역사가의 기록 이게 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야만 우리가 이제 역사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만 있어도 안 되고요. 현재의 역사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도 하나의 사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역사의 기록도 하나의 사실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과 이 사실은 의미가 조금 틀려요. 왼쪽에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사건 사자가 들어가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실은 역사 사자가 들어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사실은 역사가가 과거의 사건에 역사적 의미를 갖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갖다가 이제 역사가 기록할 때 이 역사가의 태도가 있어요. 이 역사가의 태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주관을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한 대표적인 서양의 역사학자가 랑케라는 분이에요. 랑케라는 분이 얘기한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 책에 있는 것 같이 역사가의 인물을 얘기했어요. 역사가의 인물이라는 것은 역사가 개인의 어떤 주관을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죽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신을 숨기고 오로지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여라.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을 숨기고 오로지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라는 것은 역사에서의 객관성을 갖다가 이제 추구한다. 객관성을 갖다가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역사에서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역사가 되려면은 무엇을 중시해야 되냐면요. 자신의 가치관보다는 과거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아니면 문헌이에요. 이 문헌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했던 게 랑케예요. 랑케. 그러니까 랑케의 관점에서의 역사의 해석의 기본은 사실로서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러한 사실로서의 역사를 역사학에서는 실증주의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증주의 사관. 즉 사실로서의 역사나 실증주의 사관이나 요 두 가지 의미는 바로 뭐냐면 객관성을 갖다가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얘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랑케라는 역사학자다라는 거죠. 자, 요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 문구들을. 그러면 이러한 사실로서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연구하는 역사가 뭐냐? 거기 2번에 보시면 대표적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것은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문헌을 통해서 역사를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고조선의 팔조복금의 내용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에 분포하는 곳 이것도 가치관이 안 들어가죠. 그 다음 조선의 건국 과정 그리고 저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백제 무덤인 석청동 부분과 고구려 무덤인 장군촌을 비교하는 것 그 무덤 자체를 갖다가 비교하는 것 이런 거 가치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당항성에 있는 토성의 길이 측정 과거 합격자와 문운자의 명당 작성 이런 거는 가치관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역사의 사실, 역사적 사실로 끄집어내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9번은 잘 보세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라는 그 역사 지리지가 있는데 이 역사 지리지는 문헌고증에 입각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하였다. 문헌고증. 이런 거 가치관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사마천의 사기라는 것은 기전체로 쓰였는데 기전체란 어떠어떠한 것이다. 뭔가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런 걸 가치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9번 내용도 기인제도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가치관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다른 것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갖다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복습하실 때에 요걸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측정하시고 측정이 됐으면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역사에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이 사실로서 역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뭐냐면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자, 요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보세요.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한 대표적인 역사학자는요. 크로체라는 분이 있어요. 크로체라는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의 역사는 죽은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진정한 역사는
현재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 현재 역사. 현재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크로체 다음에 이제 콜링우드라는 역사학자도요. 콜링우드라는 역사학자도 현재 속에 살아있는 역사 이걸 강조해요. 현재 속에 살아있는 역사. 뭐 거의 똑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현재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아까 역사의 개념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의 역사가가 기록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현재라는 것은 역사가의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의 기록이란 역사가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역사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관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관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흔히 주관성을 추구하는 역사관을 기록으로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으로서 역사를 우리가 보통 주관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관주의 역사관, 주관주의 사관.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역사를 갖다가 과거의 유물이나 유적이나 문헌으로 그대로 기록하면 되지 굳이 왜 역사가의 가치관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정 시기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 특정 시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고대 역사를 한번 탐구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고대 유물이나 유적이나 문헌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오랜 시대가 지나면서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러한 유물이나 유적이나 문헌이 없으면 또는 부족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연구해야 돼요, 학생? 유물이 없어. 유적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단 역사가가 그 유물과 유적이나 문헌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그 한강 대학생 사건 요즘 하나 이슈인데 지금. 지금 경찰관들이 겁내 노력하고 있잖아. 겁내 막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 뭐 마찬가지로 이 유물이나 유적이나 문헌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람들의 어떤 증거야 이게. 근데 이게 있으면 이게 존재하면 필요가 없어 이게. 주관주의 역사가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로서의 역사에 의해서 역사를 연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없거나 또는 미흡하거나 이러면은 역사를 갖다 연구하는데 한계점이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이럴 때 경험 많은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필요한 거예요. 견해. 그래서 이번에 뭐 핸드폰도 없어지고 왜 없어지니까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쫙 나타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역사학자들 일반 사람들은 안 돼. 일반 사람들은 역사적인 어떤 관점이 부족하잖아요. 그냥 추정하는 거지. 그냥 댓글이지 댓글 누가 범인이다 이렇게. 그 위험한 댓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람 병신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더라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게. 만약에 그 댓글 쓴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 댓글 쓴 사람은 그걸 갖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용서받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는 맡기는 거야. 그냥 경찰관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고 나중에 결과가 딱 나오면 그때 이제 막 댓글을 쓰든가. 그때 아이고 댓글 이렇게 보면은 무슨 영화를 써요. 씨발 영화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영화를 쓰셔. 술에다가 약을 탄 게 아니냐 막.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같아.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아무튼 역사도 똑같다는 말이죠. 역사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주관주의 역사관이 필요해요. 역사가의 가치관, 역사가의 그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의 가치관이라는 게 필요한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한계는 있죠. 역사학자들,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이걸 가치관으로 딱 끄집어냈는데 이걸 못 믿으면 그때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역사학자를 의심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신뢰해야죠. 아니, 평생을 갖다가 역사학에 힘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굴 신뢰할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록으로서 역사라는 것은 즉 주관주의라는 건 뭐다? 역사가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요걸 우리가 주관주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 한번 보세요.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다라는 걸 기술을 하면 그건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근데 거기 잘 보시란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에요. 그 영향은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가치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고려가 중세사회라는 근거를 작주해 고려시대와 신라사회를 비교를 했다. 비교하는 것은 사실이야. 근데 그 목적이 중세사회의 어떤 근거, 성격을 찾는다는 얘기지. 거기다 밑줄 쳐. 중세사회의 근거. 그게 성격이야. 그거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불교 기사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 왜 삼국사기에는 불교 관련 기사가 없을까? 우리 유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국사기 자체 불교 관련 기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 아니냐, 이런 거에 무슨 가치관이 들어가느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거에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이 김부식인데 그 김부식이 만약에 승려였다면 과연 불교 기사가 없겠어요? 승려였다면, 벌써 여기서부터도 역사가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김부식이는 전혀 불교적 관점이 없는 유학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학자의 관점에서는 불교에 관련된 기사를 쓸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유학자의 가치관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해석할 때 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삼국사기는. 그런 걸 이제 가치관. 또 하나 고려사는 말이죠. 우왕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우왕이 누구냐면 고려 말의 임금 중에 하나예요. 고려 말. 그러면 요때 이제 왜 고려사인데도 고려의 임금을 갖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했느냐? 그런 어떤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물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둬야 돼. 고려사가 도대체 언제 쓰여졌느냐?
고려사니까 고려시대에 쓰여졌느냐? 아니란 얘기죠. 이게 조선 건국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조선 건국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이 고려사의 내용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갖다가 높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고려의 마지막 임금들이 이렇게 병신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려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것이다 라는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선 초기의 역사학자들의 가치관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관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은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5번을 보시면 궁예와 견인에 흉악한 사람됨이 어찌 우리 태조,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왕건을 얘기합니다. 왕건과 서로 겨룰 수 있겠는가? 있겠는가에 밑줄 쳐봐요. 벌써 가치관이죠?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여섯 번째도 아니하랴. 마지막에 있는 일곱 번째도 때문이다. 때문이다, 아니하랴, 있겠는가? 이게 다 뭐야? 가치관적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자,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그 사례를 보고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인지 아니면 주관주의적 역사관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짓고 여기 끝냅시다. 이 주관주의 역사관도요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아까 내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역사가를 신뢰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신뢰성이 없으면 이 주관주의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학자가 현대사 전공을 한다 이거야. 근데 어느 날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새 정권이 형성이 됐어. 그래서 그 정권의 우두머리가 역사학자들을 싹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야. 당신들은 지금부터 이 정권을 찬양할 수 있는 역사를 써라. 그 중에 일부는 나는 죽어도 씨발 이거 못한다. 나는 양심이 있다. 난 역사학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찬양하는 글은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처형시켜버렸어 다. 그러니까 이제 겁 많은 역사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권을 찬양하는 역사를 쓴 거지. 그럼 정권을 찬양한다는 게 뭐야? 가치관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거는 역사를 어떻게 한 거지? 왜곡한 거야. 왜곡. 이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자칫하면 역사의 왜곡의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 어떤 역사학자가 출연을 한 거야. E.H. 카라는. 그래서 이 E.H. 카가 이러한 주관주의 역사에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학을 갖다가 제시를 해. 새로운 역사학을. 사실 이 E.H. 카도 요 주관주의 역사학자야. 근데 이분은 주관주의 역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려요. 뭐라고 견해를 냈냐면 역사가의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역사가 인물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 다시 말해서 문헌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현재라는 것은 현재의 기록을 얘기하는 거야. 기록은 누가 하지? 역사가. 근데 그 두 가지의 역사적 요소가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상호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역사가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이 역사가가 과거의 문헌이나 과거의 유물이나 과거의 유적기를 찾기 위해서 겁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의 본연의 임무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에치카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와 이거를 구분하지 말고 두 개를 접목시켜 가지고 최대한 역사가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에치카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에치카는 어느 하나를 갖다가 인정한 게 아니에요. 두 개를 접목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으니까 부단하게 역사가가 노력을 하자.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페이지에 보시면 카의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얘기했지만 기억번이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니은번 한번 보세요.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자 뭐라고 돼 있죠? 서로를 필요로 한다. 디귿번도 보세요.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자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가 뭐예요?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가라는 얘기예요. 즉 문헌이나 유물이나 유적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얘기하는 역사가는 뭐라고 돼 있죠? 뿌리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못 맺죠. 참 표현 대단하지 않아요? 죽여주지 않아요? 표현이? 자, 리을번을 보세요. 만약에 역사가가 없는 사실이에요. 문헌이나 유물 유적은 있는데 이걸 갖다 역사가가 가치를 두지 않아. 해석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러한 문헌이나 유물이나 유적은 뭐라고 표현했죠? 생명 없는 무의미한 존재다. 생명이 없다. 고로 역사가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사실을 만드는 게 역사가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으로 사실, 자신의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유물이나 유적이나 유물은 딱 있어요. 근데 역사가들이 한 5명이 덤벼들어서 그 문헌이나 유물이나 유적을 갖다가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요. 그러면 A 역사관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사를 전공하신 분이야. 그러면 그 유물과 유적을 갖다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겠지? 자, 여기에 있는 B라는 역사학자는 정치사 중심으로 연구하신 분이야. 논문도 정치사만 쓰신 분이야. 그럼 이 사람은 그 유물을 갖다가 정치학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이와 같이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역사가 자신의 사실로 만드는 작업, 이것을 우리가 흔히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 사료라든가 역사 책 평가문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전공이 무언가, 그 저자의 전공이 무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정치학 교수가 역사를 쓰면 역사의 정치상 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만약에 목사님이 역사를 썼어, 목사님이. 그럼 당연히 그 역사가 종교적 해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저자가 목사님인 줄 모르고 독자가 딱 읽고 뭐야 이거?
뭐 씨발 종교적인 이거 뭐 역사 아우 씨발 쓰레기 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 그 책을 딱 보고 이 사람 누구지? 이 목사님이구나 얘.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얘 내용이 이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역사학습의 목적에서 역사의 의미를 공부한 거예요. 역사의 의미. 자, 중요한 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6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사와 세계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다음 주 아침 모의고사에 냈어요. 그래서 내가 언급은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잖아요. 세계화의 시대고 사실 우리 민족도 이제 단일 민족의 개념에서 탈피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 것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뀐 거야. 우리 것만을 강조하면 안 돼.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흘렀을 때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될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공통적인 게 있어. 자, 예를 들면 자유와 평등, 민주와 평화 이런 건 인류 공통의 가치관이지. 이런 걸 추구하는 역사. 이걸 우리는 세계사적 역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시대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과정을 겪었단 말이야. 그런 건 우리만의 역사라고 볼 수 없지. 그렇게 세계사적 역사야. 어느 시대의 역사나 초창기 때는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에 물물 교환했지. 그리고 저 화폐가 사용되는 거 아니겠? 그런 건 세계사적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계사적 역사만 강조하게 되면 내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파묻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역사의 주체성, 어떤 역사의 자주성 이런 게 망각이 돼. 나는 요즘 지식인들 사이에 몰라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너무나 요즘 지식인들 사이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민족주의라는 개념. 내 민족에 대한 애착심, 내 민족에 대한 어떤 사고, 이게 민족주의거든. 우리 학생은 민족주의가 부정돼야 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해. 왜? 같은 민족이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올 수도 있어. 요즘 세계화의 시대인데 자국의 민족주의만 강조하면 되겠느냐? 나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 너는 제2의 히틀러다, 씨발 너는. 너는 제2의 박정희와 같은 인간이다. 내 민족 그것만을 강조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요즘 세계화의 시대는 세계화의 시대인데, 어차피 각 나라마다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이러면은 그 외교가 진짜 선의에 의한 외교야? 다 목적이 뭐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거 아니야?
그럼 그 자국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나는 나를 히틀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반문을 하고 싶어.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가지고 외교 정책을 해. 어?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 정책을 해.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내 나라, 한국. 세계화 시대니까 세계적인 보편적인 이상, 뭐 거기 나오는 민주화, 평화, 자유와 평, 세계적인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외교 정책을, 이건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방법이지. 내가 볼 때는 그래. 이상적인 거지. 그런 나라들이 어디 있어? 없어.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나는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돼야 된다는 거야. 단 내가 이제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너무나 지나친 민족주의가 돼서 내 나라 민족의 문화만 최고고 다른 나라 문화는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인 거야. 그것만 아니면 나는 이 민족주의라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란 말이야. 그 공무원이 되실 분들한테는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철저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개념이 나와. 누구를 위한 헌신? 내 민족을 위한 헌신, 내 이웃을 위한 헌신, 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 이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민족주의야. 난 그래서 이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옛날 전체주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될 사고방식 아닌가. 특히 오늘날과 같이 다문화 사회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나는 항상 걱정되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쟤들이 분명 공무원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아빠는 한국인인데 엄마는 프랑스인이야. 엄마는 저쪽 동남아시아 베트남 엄마야. 근데 아빠는 한국 사람이야. 이런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고 이제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앞으로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그럼 걔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내 나라라는 생각이 얼마나 있을까? 중요하지 않겠어 이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민족주의적 이상, 이런 걸 갖다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 민족주의에 대한 교육은 다름 아닌 역사 교육에 있다라는 거야. 역사 교육. 역사 교육이 올바로 돼야 올바른 민족주의 관념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생겨야 내 나라다, 내 민족이다, 내 이웃이다,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공무원 수업에 이 역사 과목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뭐 내가 역사를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역사 과목이라는 것은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한국사적 특수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민족주의의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갖다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거 옛날부터 충, 효 이 개념이 강해. 어느 나라보다도. 충, 효 이 개념이 강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요즘 뭐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점점 이 효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이 효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경로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 응? 요즘 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또 그렇게 하겠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노인네를 패고 막 어? 부모가 자기 애를 죽이고 막 이건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간인의 이 모습에서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거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부끄러운 일. 물론 그 노인을 팰 때까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스트레스 이런 게 표출이 됐겠지. 근데 아무리 스트레스가 표출이 되더라도 이 사회에서 연장자 힘없는 사람들을 팬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또 오해를 하시지만 쟤는 철저하게 연장자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난 연장자라는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 약자. 반대로 얘기할까? 남자 여자.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도 이제 요즘은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무시할 수 없어. 보통 10명의 남자와 10명의 여자를 갖다가 서로 예를 들어가지고 씨름을 시킨다고 해봐. 누가 이겨? 남자가 이겨.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여자가 힘이 세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휘어패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남자가 이겨. 학생들 이거마저도 부정할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러한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자인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생물학적인 건데 뭐 어떻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남자가 여자를 패. 화난다고. 이건 강자가 약자를 갖다 팬 거야. 이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야. 부끄러워야 되는 일. 동등하거나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패라고 해봐. 못 패. 자기보다 약하니까 패는 거야.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혹시 그런 거 당한 사람 없어? 자꾸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친구. 근데 어느 날 화를 확 내버렸어. 그 씨발 딱 한 대 팼어. 그 뒤로 얘가 접근을 안 해. 이런 경험 없었어? 사람의 심리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보다 약하다. 그러면 자꾸 건들고 싶은 충동감이 있어. 응? 그게 아주 나쁜 방식이거든.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약자를 갖다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게 점점 흐려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기본적 사고 방식은 다시 원론으로 넘어가서 충의 나라요, 효의 나라야. 선생님 그런 반문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은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하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있었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런 건 있었어. 있었던 거야. 그게 인간 사회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이제 주제가 그건데 발전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만들려고 하는 역사를 만드는 게 인간의 꿈이야. 그래서 역사는 진보가 되었고 앞으로도 진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똑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 역사가 진보를 하는데 최대한 모든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게 역사고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뭐 사회가 혼란하고 가치관이 막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 이러한 효, 충 이런 사상들을 진짜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계몽시켜야 된다고. 계몽 사회문화 이런 거 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학교 교육도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영어 수학 잘해서 무엇이 인간이 돼. 수업의 한 3분의 1은 그러한 충, 효, 윤리, 역사 이런 걸로 전환시켜야 돼. 그것이 곧 사회 갈등의 해결 방법이요. 그게 또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시작하면 그게 10년, 20년 이상 가 그 과정이.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러한 교육을 받은 애들은 새로운 애들이 돼 있을 거란 얘기야. 새로운 애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지.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엄청 변해 있는 나라가 될 거야. 아무튼 그 충, 효, 상부상조 이런 거. 특히 우리나라의 상부상조는 다른 나라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만 있어 이게 상부상조예요. 그 효시가 바로 개야, 개. 개. 우리는 서로 돕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나 IMF에 나 가끔 가다가 IMF 얘기해. 1998년에 터진 IMF. 이 IMF 때 세계인들이 돈 들고 다 튀었어. 한국은 이제 비전 없다고. 다 튀었어, 다 돈 빼가지고. 주식계 투자했던 사람들 싹 빼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 튀어버렸다고. 심각한 상황이었어.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대단한 국민들이야. 방송국에다가 금 가져온 거야. 금 가져온. 금. 자기 집에 있는 금 털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금빵을 하는 사람들은 현 시세 가치에 한 1억 원어치의 금을 갖다가 방송국에 맡긴 거야. 온 국민들이.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상부상조야. 전 세계에 그 프로가 반영이 됐어.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어. 우리나라에서 돈 가지고 빠져나갔던 사람들 있지. 다시 가지고 들어온 거야. 인터뷰를 했어. 왜 다시 들어왔느냐.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을 저는 어제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 주가가 확 내려갈 때 투자해서 나중에 분명 한국은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때 떼돈 벌어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한국. 우리 이제 근현대사에서도 배우지만 이와 비슷한 게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나라 빚을 갖다가 온 국민이 갚은 거지.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 외침을 당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야. 다. 이러한 정신. 이러한 정신은 퇴색하면 안 되는 정신이지. 계속 계승해가지고 자손들한테 이어줘야 될 사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저력이고 이것이 바로 한국사적 특수성이라는 얘기예요. 또 거기 보면 청동기 문화 있어.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는 주로 북방 스키타이에서 전래가 되는데 근데 한반도에서만 발견된 청동기가 있어. 거기 세영동검이라든가 잔무늬 거울은 다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는 청동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우리식 나름대로의 청동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야. 이러한 창조성, 창조성 이게 우리 민족이야. 그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뭐 불교라든가 성리학 물론 중국에서 들어왔지.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불교나 성리학을 갖다 우리식으로 재탄생시켜. 우리식으로 재탄생. 한글 독창적인 거지. 이런 것 등은 한국사적 특수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이 무슨 분열성이 심하고 물론 나는 인정해. 우리 민족이 당파성, 분열성이 좀 있어. 좀 있는 게 아니라 좀 심해.
근데 그 외에 이러한 장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단점은 지향하고 장점은 지향하면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국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어? 그게 한국사적 특수성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한국사 수업이 어떻게 그 윤리 수업이 돼 버렸는데? 아무튼 한국사의 목적이야 이게. 특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시기 구분 및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쯤 학습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커리큘럼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 30분만 좀 잔소리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인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어요.